휘잉,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세상이 온통 하얗다. 눈꺼풀이 얼어붙어 잘 떠지지 않았다. 여기가 저승인가? 강호는 멍한 정신으로 생각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화려한 비단, 이불 위였다. 일인지야 만인지상, 이른즈샤, 만른즈상,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영의정 링기정의 자리. 그것이 강호의 위치였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발버둥쳤다. 수많은 정적을 숙청했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옥좌의 뒤편에서 왕을 조종했다. 사람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철혈 재상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비참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텅 빈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홀로 구독사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가 떠올린 것은 금도 옥새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 20년 전 자신의 등 뒤에서 들리던 비단 찢어지는 소리뿐이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인기척. 강호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저승이라기엔 뺨을 때리는 눈보라가 너무나 차갑고 생생했다. 등이 무거웠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를 짊어진 것처럼 가벼웠지만 그 존재감이 태산처럼 짓눌러 왔다.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낡은 지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한 노파가 웅크리고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굶주림으로 움푹 패인 볼,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 어머니, 강호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럴 리가 없다.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아니, 자신이 죽였다. 성공에 눈이 멀고 가난에 지쳐 악취의 꼬임에 넘어가 산 채로 고려장거울의 잠을 지냈던 그날, 강호는 황급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비단 관복 대신 낡고 해진 삼배옷, 붓을 쥐어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아니라 도끼질과 나무질로 투박해진 젊은 날의 손이었다. 회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무릎까지 쌓인 눈,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익숙한 산세. 이곳은 마을 뒷산, 사람들이 호랑이가 산다 하여 꺼리는 범바위골이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병신년 빙신, 겨울, 3년 흉년으로 온 마을이 굶어 죽어 나가던 때였다. 아내 김씨는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어댔다. 입 하나라도 줄여야 우리가 살지 않겠소. 저 늙은이가 밥을 축내니 당신 자식들이 굶는 거 아니오. 그 말에 홀려 그는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랐다. 그래, 바로 오늘이었다. 쿨럭 등 뒤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강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상관없었다. 신이 내린 기회라면 이번에는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때였다. 찌. 등 뒤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보라 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강호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게 위에 높아 박씨 부인은 흠칫 놀라며 손을 뒤로 감추려 했다. 하지만 강호는 이미 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붉은 천조각을. 그것은 박씨 부인이 시집올 때 입었던, 평생을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다홍치마였다. 빛바래고 낡았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젊은 날의 추억이자 보물이었다. 그 치마가 지금 갈갈이 찢겨 나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과거, 권력의 정점에서 수많은 죄인을 신문할 때도 이렇게 목소리가 떨린 적은 없었다.
왜 치마를 찢고 계세요? 박씨 부인은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으로 강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죄인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는구나. 내가 내려갈 때 길을 잃을까봐. 눈 속에 길을 잃으면 얼어 죽지 않느냐. 이 붉은 천을 따라가면 무사히 마을로 갈 수 있을 게다. 강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러 산으로 올라왔다. 죽이러 온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이 버려질 것을 알면서도 오직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어 얼어붙은 손으로 나뭇가지마다 매듭을 묶으며 길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것인가? 전생의 기억이 오버랩되었다. 그때도 어머니는 이렇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생의 강호는 모른 척했다. 빨리 짐을 덜어버리고 싶어서 지게를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서 내려갔다. 붉은 천 조각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며 안도했고 그것을 밟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돌아가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악천은 훔쳐온 돈으로 도망갔고 자신은 복수심에 불타 권력의 화신이 되었다. 하지만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붉은 천 조각 때문에 평생을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으아, 강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무릎이 꺾여 눈밭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눈을 녹였다. 아가, 왜 그러느냐? 어디 아픈 게냐? 박씨 부인은 놀라서 지게에서 내려오려 했다. 하지만 강호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타고 있는 지게 끈을 어깨가 으스러져라 꽉 움켜쥐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호의 눈빛이 변했다. 흐리멍덩하던 나무꾼의 눈이 아니었다. 조정의 백관을 호령하던 영의정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있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얘야, 암자는 저쪽이다만. 강호는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산속 깊은 곳에 용한 의원이 있는 암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따위 거짓말은 필요 없다. 암자는 없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집이라니. 거긴 며느리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며느리. 자신을 짐승 취급하며 구박하던 그 여자. 강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만약 누군가 어머니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강호가 쥐고 있던 지게 작대기가 그의 악력에 의해 부러져 나갔다. 제가 이 손으로 찢어 발겨 놓겠습니다. 강호는 몸을 돌렸다. 산 정상이 아닌 산 아래를 향해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강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오히려 전생에 익혔던 보법부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며 눈밭을 미끄러지듯 달려 내려갔다. 그때였다. 쿠.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회색 하늘이 갑자기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리고 강호의 등 뒤 어머니가 찢어서 묶어놓은 붉은 치마 조각들이 기이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다. 산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부적처럼 붉은 빛이 강호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효셔가 천텐을 감동시켰습니다. 봉인되었던 산신령의 가호가 깨어납니다.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강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그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고 오직 생명을 가진 것들만이 각기 다른 색깔의 아우라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강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에서 붉은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건 전생에는 겪어보지 못한 힘. 어머니가 찢어버린 붉은 치마.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20년 만에, 아니, 시간을 거슬러 이제야 드러난 것이다. 강호는 등 뒤에 어머니를 더욱 단단히 고쳐 샀다. 어머니의 체온이 등 뒤로 전해져 왔다. 따뜻했다. 살아있다. 갑시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강호는 눈보라를 뚫고 달렸다. 그의 발자국 뒤로 붉은 핏빛 눈이 내리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자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 한편 산 아래 마을. 강호의 초가집 안방에서는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은 여인이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강호의 아내, 뺑덕어멈이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그 늙은이가 없으니 방이 이렇게 넓은 것을.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세어보았다. 강호 몰래 쌀을 팔아 모은 비상금이었다. 이 돈이면 내일 장터에 나가서 새 옷이나 한 벌 해 입어야지. 서방놈이 돌아오면 엉엉 울면서 어머니가 산에서 길을 잃으셨나 보다 하고 연기 좀 하면 그만이고.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감탄하며 입가에 묻은 고구마를 핥았다. 그때였다.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났다. 뺑덕어멈은 화들짝 놀라 돈주머니를 치마폭에 감췄다. 어떤 놈이야. 남의 집 대문을 부술듯이. 그녀가 방문을 열고 소리치려던 찰나 입이 떡 벌어졌다. 눈보라를 뚫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사내. 온몸에서 붉은 김을 내뿜으며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는 괴물 같은 사내. 그녀의 남편 강호였다. 그리고 그의 등에는 죽었어야 할 시어머니가 살아 돌아와 있었다. 강호가 뺑덕어멈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지난 10년간 함께 살았던 순박한 나무꾼의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살기사치였다. 여보, 뺑덕어멈이 뒷걸음질 쳤다. 강호가 나지막이 그러나 씹어뱉듯이 말했다. 방빼, 이 도둑년아. 그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진짜 재판은 지금부터였다. 강호는 어머니를 지게에 고쳐 매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유난히 이질적이었다. 방 안에서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고소한 고구마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전생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어머니를 산에 버리고 돌아왔던 그날. 아내 김씨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그날 이후 강호의 삶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지금 강호는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귀신이었다. 강호가 발로 방문을 거칠게 걷어찼다. 문고리가 부서져 나가며 낡은 문짝이 비명소리를 냈다. 이게 무슨... 아니 당신... 아니... 방 안에서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있던 김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그녀의 입가에는 노란 고구마 속살이 묻어 있었고 치마폭에는 새담한 엽전 꾸러미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이 강호의 등 뒤에 엎인 노파를 향했다. 어머니? 당신 미쳤소? 거길 왜 다시 데려와? 김씨의 목소리는 반가움이 아니라 명백한 혐오였다. 강호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모셨다. 차가운 바닥에 발이 닿을까봐 자신의 겉옷을 벗어 깔아들인 뒤였다. 어머니, 잠시만 여기 계십시오. 강호가 천천히 몸을 돌려 김씨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붉은 안개가 서려 있었다. 산신령의 가호로 얻은 계안. 의 능력. 지금 강호의 눈에 비친 김씨의 형상은 인간이 아니었다. 시커먼 검은 연기가 온몸을 휘감고 있는 탐욕에 찌든 괴물이었다. 당신, 눈빛이 왜 이래? 산에서 귀신이라도 씌었어. 김씨가 표독스럽게 소리치며 흩어진 엽전들을 챙기려 했다. 강호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 돈,
어디서 났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쉿바느질에서 모은 돈이지. 강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그는 전생의 기억을 더듬었다. 김 씨는 강호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유산인 은비녀와 비단 옷가지를 몰래 팔아치웠다. 어머니는 치매 기운이 있다는 구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 취급을 당하며 자신의 물건이 사라지는 것도 지켜봐야 했다. 내 어머니의 은비녀. 그리고 뒤가 농기 밑에 숨겨둔 쌀 세 가마니. 다 어디로 갔나? 모로맨 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남편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었다. 쌀 세 가마니는 그녀가 친정 오라비에게 빼돌린 것이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내가 말했지. 방 빼라고. 강호가 한 걸음 다가갔다. 김 씨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다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평소처럼 기를 쓰며 소리를 질렀다. 이게 어디서 행패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저 늙은이가 먹어 치우는 밥값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냐. 당신 자식들이 굶어 죽는 꼴을 보고 싶어. 자식들. 강호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전생에서 김 씨는 자식들을 데리고 야반도주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강호의 핏줄도 아니었다. 김 씨가 마을의 남봉꾼인 박서방과 눈이 맞아 낳은 아이들이었다. 강호는 평생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줄 알고 뼈 빠지게 일해 먹여 살렸던 것이다. 내 자식이라. 강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박서방의 씨를 내 자식이라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폐륜까지 강요하는군. 김 씨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절대 탄로나지 않았어야 할 추문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강호의 얼굴을 핥히려 달려들었다. 이 미친 인간이 오늘 죽으려고 환장했나. 하지만 강호는 나무꾼의 몸에 영의정의 기계를 담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김 씨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드득. 아, 내 손목 부러져. 부러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내 어머니에게 했던 짓, 그 하나하나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 강호는 그녀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그리곤 그녀가 숨겨두었던 엽전 주머니를 발로 밟았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강호야, 그만해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 어머니 박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강호의 소매를 붙잡았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 자신이 희생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 믿으며 며느리의 모진 구박과 아들의 방관을 견뎌냈다. 어머니, 이제는 참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인내심이 이 괴물을 키운 겁니다. 강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듯 손을 꼭 잡아들였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이 어머니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그러자 박씨 부인의 안색에 아주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강호 있나?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데 무사한가 해서 왔네.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김 씨와 내통하고 있던 박서방도 섞여 있었다. 김 씨는 이때다 싶어 밖을 향해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강호 이 인간이 미쳤어요. 시어머니를 죽이려다 들키더니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 한다고. 김 씨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서방이 앞장서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 천하의 불효자 놈. 제 어미를 산에 버리러 간다더니 이제는 마누라까지 잡는 거냐. 사람들의 눈에는 지게 옆에 쓰러져 있는 노파와 바닥에 내팽개쳐진 김 씨의 모습만 보였다. 강호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의 시선이 박서방의 머리 위를 향했다. 박서방의 기운은 김 씨보다 더 짙은 악취를 풍기는 보랏빛이었다. 박서방,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내 아내의 비명소리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다니. 마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무슨 소리야. 마을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 아내와 내통하며 우리 집사를 빼돌린 것도 마을 사람의 도리인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호는 방구석에 흩어진 엽전 꾸러미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주머니에는 바푸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이건 박서방, 자네 집 물건 아닌가? 왜 내 아내의 치마 밑에서 이게 나오지? 그건 내가 잃어버린 건데 저 여자가 주운 모양이지. 박서방의 변명은 조잡했다. 강호는 전생에 수천 명의 죄인을 다뤘던 경험이 있었다. 그는 박서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압박했다. 자네 어제 장터에서 은비녀 하나를 팔았더군. 그 비녀, 우리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장터 김씨네. 전당포에 가서 확인해 볼까? 내 지장이 찍힌 물건인지 아니면 자네가 훔친 물건인지. 박서방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강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보십시오. 이 자들은 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우리 어머니를 구박하고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심지어 나를 속여 폐륜을 저지르게 하려 했습니다. 강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단순한 나무꾼의 호통이 아니었다. 마치 고을 수령이 판결을 내리는 듯한 서슬퍼런 위압감에 사람들은 주춤거렸다. 여보,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김씨가 강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하지만 강호는 차갑게 발을 뺐다. 용서는 죽은 뒤에 저승사자에게나 빌어라.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박서방 너도 마찬가지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가에 고발할 테니 도망갈 수 있으면 어디 한번 가봐라. 강호는 김씨와 박서방을 마당으로 끌어내 눈밭에 내던졌다. 눈보라가 두 사람의 몸 위로 쌓여갔다. 마을 사람들은 강호의 기세에 눌려 감히 말리지 못하고 흩어졌다. 다시 조용해진 방 안. 강호는 화로에 불을 지폈다. 방 안이 훈훈해지자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정성껏 죽을 쑤었다. 고구마 대신 그가 숨겨두었던 귀한 쌀 한 줌을 털어넣었다. 어머니, 드십시오. 따뜻할 때 드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죽 한 숟갈을 입에 넣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온기였다. 하지만 강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방금 전 본 김씨와 박서방의 기운, 그들의 뒤에는 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연결되어 있었다. 단순한 마을 사람들의 악행이 아니었다. 이 가난한 집안을 몰락시키고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배우, 전생의 강호가 권력을 잡은 뒤에도 끝내 밝혀내지 못했던 그 거대한 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호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이번 생은 단순히 효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를,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자들, 그놈들의 목을 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붉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치마 조각을 삼킨 강호의 심장이 더욱 뜨겁게 고동쳤다. 능력, 인과, 응보, 인보의 사슬이 감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수, 고을 수령, 최만식을 향한 단서가 열립니다. 강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진정한 사냥은 이제부터였다. 강호가 아내 김씨와 박서방을 눈밭에 내던지자 마을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쫓겨난 김씨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을 어귀로 달려가 고함을 질러댔기 때문이다. 사람 죽이네. 강호 저놈이 미쳐서 시어머니를 죽이려다 들키니 이제 마누라까지 잡소. 아이고, 동네 사람들. 그 목소리에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포교들과 고을 수령, 최만식의 귀에까지 소식이 들어갔다. 평소 김씨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던
최수령은 이를 구실로 강호의 집안 재산을 몰수할 속셈으로 군졸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이놈, 강호야. 천하의 패륜한 놈이 어디 있느냐. 최수령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머리 위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시커먼 악의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호는 평온하게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소인 강호, 사또를 뵙습니다. 네, 이놈. 제 어미를 산에 버리고 온 것도 모자라 철을 구타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최수령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강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는 소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최수령이 그동안 저지른 장부 조작과 군포 횡령의 증거를 어젯밤 미리 적어둔 것이었다. 사또, 죄를 묻기 전에 이 서찰을 한번 보시지요. 소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 주운 것인데 사또의 직인이 찍힌 아주 흥미로운 문서더이다. 최수령이 비웃으며 서찰을 낚아채 펼쳤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곳에는 그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비자금의 출처와 날짜, 장소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혀 있었다. 이게 내 놈이 감히. 소인의 목숨은 하나이나 이 서찰의 사본은 이미 세 곳의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만약 소인이나 소인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 글은 곧장 암행어사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전체를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다. 전생의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기계가 촌부의 몸을 빌려 뿜어져 나왔다. 최수령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강호는 기세를 몰아 쇳기를 박았다. 사또께서 현명하시다면 지금 당장 저 불륜과 절도를 저지른 두 남녀를 치죄하시고 소인의 효행을 널리 알리시는 게 신상에 좋으실 겁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최수령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고개를 돌려 김씨와 박서방을 쏘아보았다. 이 고약한 것들, 감히 선량한 효자를 모함하려 들어. 여봐라, 저 요사스러운 계집과 간부, 잼프를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사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씨와 박서방이 비명을 질렀지만 포교들은 사또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개처럼 끌고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호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치마, 조각을 주워 올렸다. 하늘에 피눈물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어머니를 지키고 가문의 업보를 끊어낼 강호의 진짜 전쟁이 막을 올린 순간이었다. 마당을 휩쓸고 간 소동이 가라앉았다. 최수령은 꽁무니를 빼며 달아났고 배신한 아내와 간부는 차디찬 옥에 갇혔다. 하지만 강호는 안주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어머니의 병든 몸을 고치고 저들의 배우를 치려면 평범한 힘으로는 불가능해. 강호는 어머니를 방에 모신 뒤 다시 산에 오를 채비를 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붉은 기운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산신령의 가호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폭설이의 춘범 범바위골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강호가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주위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크르르릉, 거대한 바위 뒤에서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보통 사람이라면 심장이 터져 죽었을 위용이었으나 강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다가갔다. 길을 비켜라. 나는 내 어머니를 살리러 왔다. 호랑이의 눈과 강호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강호의 눈에서 붉은 섬광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전생의 기계와 산신의 힘이 합쳐진 압도적인 안광옌광. 놀랍게도 산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마치 안내라도 하듯 고개를 까닥이며
숲 깊은 곳으로 향했다. 호랑이를 따라 도착한 곳은 절벽 끝에 작은 동굴이었다. 그곳에는 눈 속에서도 푸른 빛을 내뿜는 기이한 약초 하나가 피어 있었다. 영물, 천년 설산 첸옌, 쉐덤을 발견했습니다. 강호가 손을 뻗어 설삼을 캐내려는 찰나 그의 시야가 급격히 확장되었다.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대지에 흐르는 기운, 나무의 호흡, 그리고 멀리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실처럼 엮여 보이기 시작했다. 능력, 산신안, 산신. 이 개안되었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인간의 기운 아우라를 읽습니다. 숨겨진 보물과 재앙의 징조를 감지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질 새로운 힘인가? 강호는 설삼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이 약초라면 어머니의 마른 장기를 되살리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강호의 산신안이 마을 쪽을 향했을 때 서늘한 검은 기운이 감지되었다. 그것은 최수령의 것이 아니었다. 한양칸양에서 내려오는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의 그림자였다. 벌써 움직이는군. 전생보다 빠르다. 강호는 설삼을 꽉 쥐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억울하게 어머니를 잃었던 나약한 나무꾼이 아니었다. 하늘의 눈을 가진 사냥꾼이었다. 오너라.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사냥해 주마. 강호는 호랑이의 배웅을 받으며 산을 내려갔다. 그의 눈은 이제 어둠 속에서도 한양의 대궐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호는 품속에 갈무리한 천년 설삼의 무게를 느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산의 공기는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강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 설삼만 뿌리면 어머니의 기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한양으로 갈 노잣돈을 마련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단순히 돈으로 바꿔서는 안 돼. 전생의 일인지야 만인지상, 일은지샤 만른지상. 영의정까지 올랐던 강호는 잘 알고 있었다. 난세일수록 돈보다 무서운 것이 인연이고 금은 보화보다 강한 것이 든든한 뒷배라는 사실을. 그는 이 보물을 평범한 약방이나 마을 보부상에게 헐값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 강호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허름한 몰골을 정돈했다. 그리고 전생의 기억을 더듬었다. 병신년, 빙신, 동짓달, 평양의 거상주성. 임백호가 한양 입성을 앞두고 이 근처 장터에서 머물렀지. 임백호. 훗날 조선 최고의 상단을 일궈내며 조정의 군수물자까지 독점하게 될 인물이다. 지금은 세력을 확장하는 단계였지만 그 안목만큼은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시절이었다. 강호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방에 모신 뒤 곧장 상단이 묵고 있다는 대주막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으로 덮인 마차들과 수십 명의 호위 무사가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어이, 나무꾼. 여긴 자네 같은 자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네. 저리 가보게. 입구를 막아선 호위 무사가 강호를 밀쳐내려 했다. 하지만 강호는 미동도 하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맹수 앙셔에게 전해라. 북쪽 산에서 내려온 눈 속의 손님이 일생일대의 인연을 가져왔노라고. 무사는 강호의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멈칫했다. 일개 나무꾼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권력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주막 안쪽에서 중년의 사내가 걸어 나왔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수염. 바로 임백호였다. 자네인가? 나를 부른 자가. 임백호는 강호의 남루한 옷차림을 훑어보았으나 강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미미하게 눈썹을 까닥였다. 강호는 말없이
품 안에서 설삼을 감싼 붉은 천조각을 살짝 내보였다. 순간 임백호의 숨이 터섰다. 설삼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과 은은한 향취가 주막 마당의 찬 공기를 단번에 정화하는 듯했다. 이것은 안으로 드시지요. 보는 눈이 많습니다. 강호의 여유로운 태도에 임백호는 홀린 듯 그를 내실로 안내했다. 단둘이 마주 앉자 임백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천년은 좋게 되었을 설삼이로군. 기운이 이토록 생생하다니. 자네, 대체 정체가 뭔가. 평범한 신만이는 아닌 듯 싶은데. 강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정체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설삼이 임행수님의 한양 입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임백호의 눈이 커졌다. 그걸 자네가 얻지 않아? 지금 한양의 판세는 판서 최치훈이 쥐고 있지요. 하지만 그의 노모가 지독한 해소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이 설삼이면 판서의 마음을 얻는 것은 물론 상인이라는 신분을 넘어 조정의 깊은 줄을 잡는데 충분할 겁니다. 임백호는 전율했다. 한양의 정세는 대회비 중에 대회비였다. 그런데 시골 나무꾼이 그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다니. 강호는 전생에 자신이 직접 그 판을 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원하는 게 뭔가? 돈인가? 아니면 뒷배인가? 강호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대신 두 가지 조건을 더 걸겠습니다. 말해보게. 첫째, 이 설삼의 출처는 함구하십시오. 둘째, 귀상단의 황금패, 원진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양에 올라갈 때 내 어머니를 가장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인원과 방편을 지원해 주십시오. 황금패는 임백호 상단의 최고 귀빈임을 증명하는 패로 조선팔도 어디서든 상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증표였다. 임백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자네 정말 대단한 인물이군. 좋아. 이 설삼의 가치는 금수천냥보다 귀하니 그 조건 기꺼이 수락하겠네. 임백호는 즉석에서 황금패와 함께 백은 500냥을 내놓았다. 시골에서는 평생을 써도 남을 거금이었다. 주막을 나서는 강호의 손에는 묵직한 돈주머니와 황금패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미래의 거상을 자신의 장기판 위에 말로 포섭했다는 점이었다. 강호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마당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황금패를 쥐어들였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굶지도 춥지도 않을 겁니다. 이 패가 있으면 세상 어디를 가도 어머니는 귀한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강호야, 이게 다 무엇이냐? 내가 혹여 험한 일이라도 한 게냐? 아닙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강호는 어머니를 위해 사온 고기와 비단 이불을 방에 들였다. 하지만 그의 산신한 멀리 옥에 갇힌 김씨와 박서방 그리고 그들을 구하러 올 검은 기운을 포착하고 있었다. 재물을 가졌으니 이제 힘을 증명할 차례였다. 강호의 본격적인 반격이 이제 막 불꽃을 틔우기 시작했다. 임백호와의 거래를 마친 강호의 손에는 묵직한 은자, 주머니와 상단의 황금패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단순한 재물만이 아니었다. 전생에 노련한 정치가였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재물은 피냄새를 풍기는 고기와 같아서 힘없는 자가 쥐고 있으면 반드시 굶주린 늑대들을 불러 모은다는 사실을. 강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께 따뜻한 고기 반찬을 올리는 것이었다. 강호야,
이 귀한 고기가 어디서 났느냐? 혹여 위험한 일에 손을 댄 것은 아니지. 박씨 부인은 아들이 가져온 비단옷과 고기를 보며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 듯 했다. 강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산신령께서 제 효심에 감복하여 내리신 복이니 걱정 마십시오.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굶기거나 춥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마친 뒤 깊은 잠에 들자 강호는 방에서 나와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산신한, 잔신한 울 여러 마을 쪽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을의 탐욕스러운 부자인 김진사의 집 방향에서 시커먼 악의 기운이 꿈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쥐새끼들이 움직이는군. 김진사는 마을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은 자였다. 그는 강호가 대주막에서 거액의 은자를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사가 스자에서 부리는 장정들을 보내 재물을 뺏으려 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대바람 소리 너머로 대여섯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몽둥이와 칼을 들고 강호의 초가집 마당으로 스며들었다. 흐흐흐, 이보게. 일개 나무꾼 놈이 은자 500냥을 가졌다니. 이건 우리가 가져가라는 하늘의 뜻 아니겠나? 어미까지 얹어서 쫓아내버리자고 김진사 어른께서도 그놈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계시니 말이야. 그들이 방문턱을 넘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님들을 맞이하기엔 이른 시간인데 예의가 없군. 장정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평범한 나무꾼의 복장을 한 강호가 툇마루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붉은 안광을 내뿜으며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어이, 당장 은자를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줄은 붙여주마. 우두머리 격인 장정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왔다. 하지만 강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었다. 능력, 산신의 위압, 샨션즈웨. 이 발동됩니다. 순간 마당의 공기가 수만 근의 무게를 실은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장정들은 마치 거대한 호랑이 앞에 선 토끼 마냥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공포를 느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강호는 더 이상 가난한 나무꾼이 아니었다. 등 뒤로 거대한 핏빛 호랑이의 환영이 어른거리는 산의 주인이었다. 발이 안 움직여.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전생에 수천 명의 정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서늘한 살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너희가 누굴 건드린 것인지 저승에 가서도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퍽, 과직,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일방적인 도륙이었다. 강호는 전생에 익혔던 급소 찌르기와 산신의 힘을 이용해 단숨에 장정들을 제압했다. 그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칼이나 몽둥이를 쉴 수 없도록 팔다리의 근육을 완벽히 끊어버렸다. 바닥에 뒹굴며 신음하는 자들 사이로 강호는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가서 김진사에게 전해라. 내 어머니의 평화를 깨뜨린 대가는 내 놈의 전 재산과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호는 그들을 마당 밖으로 내던졌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의 집 대문 앞에는 팔다리가 꺾인 장정들이 줄줄이 굴러다니며 마을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가난뱅이 강호가 산신령의 제자가 되었다느니 귀신이 씌었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진사라는 작은 걸림돌을 넘어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가기 위한 더 큰 장기판을 짜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붉은 눈이 점차 바서가고 있었고 강호의 눈앞에는 이제 한양을 향한 핏빛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다. 천년설삼의 효험은 실로 기적과도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른 장작처럼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했던 어머니의 안색에 은은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거칠었던 숨소리는 깊고 평온해졌으며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동자에 서려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총기종치가 돌아왔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밤이었다. 강호는 화로 앞에 앉아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약차를 다리고 있었다. 강호야, 이제 그만하거라. 내 정성 덕에 이 어미의 몸이 10살은 젊어진 기분이구나.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달리 맑고 단단했다. 강호는 찻잔을 건네며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다. 산신한 으로 본 어머니의 기운은 더 이상 쇠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고결하고 기품 있는 보랏빛 기운이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어머니, 소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강호의 질문에 박씨 부인의 손이 미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찻잔 속의 수면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내 아비가 평범한 농사꾼인 줄로만 알았겠지. 강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생에서도 그는 자신의 출신이 미천하다고만 믿었다. 그래서 더 독하게 권력에 집착했고 신분의 벽을 넘기 위해 수많은 피를 묻혔다. 사실 내 아비는 조정의 서슬퍼런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처형당한 선비였다. 그리고 이 어미는 중전마마를 가까이서 모시던 상궁이었지. 강호의 눈이 커졌다. 상궁이라니. 농가에서 평생을 흙을 만지며 살아온 어머니가 왕실의 여인이었다니. 당시 대궐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이 있었다. 권세에 눈이 먼 자들이 중전마마를 폐위시키려 음모를 꾸몄고 그 과정에서 마마의 가장 소중한 함 하나가 밖으로 빼돌려졌지. 그 함을 지키고 달아나라는 명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어미였다. 어머니는 품 안에서 강호가 산에서 챙겨왔던 낡은 다홍치마 조각을 꺼냈다. 그 붉은 천이 달빛을 받자 은은한 금색 문양이 드러났다. 그것은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봉황의 문이었다. 이 다홍치마는 단순한 옷이 아니다. 그 함의 위치와 비밀을 여는 열쇠가 이 천의 실 사이에 숨겨져 있지. 네가 나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향하던 날, 나는 네가 내려가는 길을 표시하려 이 천을 찢은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내가 나를 버리고 간 뒤 혹여라도 권력자들이 나를 찾아낸다면 이 천 조각들을 흩뿌려 그들의 눈을 돌리고 마지막 남은 기운으로 너에게 닥칠 화를 막으려 했던 것이야. 죽어서라도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강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전생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가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무엇을 숨겨왔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 그 비밀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가난하고 숨 막히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겠구나. 내 눈빛을 보니 이미 평범한 나무꾼의 경지를 넘어섰어. 강호야, 네가 가진 그 기이한 힘과 임백호 상단에게 받은 황금패, 그것들은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 그때였다. 강호의 산신하니 마을 박심리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말발굽 소리를 감지했다. 단순히 김진사 같은 지방부호의 무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정제된 살생을 목적으로 훈련된 무인들의 기운이었다. 어머니, 잠시만 방 안에 계십시오.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어느덧 산에서 깎아 만든 단단한 참나무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누가 오고 있느냐? 그늘 속에 숨어 지내던 쥐새끼들이 드디어 빛을 보고 달려드는군요. 한양에서 온 사냥개들입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어머니의 비밀이 밝혀짐과 동시에
전생에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운명에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강호의 등 뒤에는 산신의 가호가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뒤의 정세를 꿰뚫는 노련한 드릉제상의 지략이 살아있었다. 강호는 마당으로 나가 대문을 걸어 잠갔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가 초가집을 포위하듯 내려앉았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낯익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전생에서 강호의 목에 칼을 들이댔던 금이영짐의 임의 비밀 조직이었다. 박상궁, 아니 박씨 부인. 긴 여행을 끝낼 시간이 왔다. 내놓아라. 20년 전 사라진 그 함을. 검은 복면의 사내가 담장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강호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하고 내리쳤다. 내 집 마당에 발을 들이는 자, 산자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붉은 안광이 어둠을 가르고 강호의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디찬 달빛 아래 초가집 마당은 이미 거대한 무덤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강호의 산신한 예 비친 풍경은 달랐다. 담장 너머, 지붕 위, 그리고 어두운 나무 그림자 사이로 10여 명의 자객이 뿜어내는 시커먼 살기. 가마치, 그물처럼 집을 가사매고 있었다. 박상궁, 더 이상의 인내심은 없다. 함을 내놓고 순순히 목을 내놓는다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담장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내의 목소리는 감정이 메마른 금서금, 진이었다. 전생의 기억이 강호의 뇌리를 스쳤다. 금이영의 비밀 결사, 흑영대, 해잉돼, 오직 왕실의 은밀한 처단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들이었다. 강호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한낱 쥐새끼들이 호랑이의 굴에 발을 들이고도 무사하기를 바라는가. 강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자객의 우두머리는 비웃음을 흘리며 손짓했다. 나무꾼 놈이 제정신이 아니로군. 혀부터 잘라라. 우두머리의 명령과 동시에 3명의 자객이 그림자처럼 바닥을 훑으며 강호에게 쇄도했다. 그들의 검끝은 강호의 목과 심장, 그리고 허벅지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었다. 일격필살의 연결인지였다. 하지만 강호의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느릿하게 보였다. 보인다. 기치의 흐름이. 강호는 제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참나무 지팡이를 가볍게 휘둘렀다. 휘익팍, 단순한 휘두름이었으나 그 안에는 산신의 위압과 전생의 정점에 올랐던 자의 투기가 실려 있었다. 지팡이는 자객들의 검을 정면으로 때려 부수고 그대로 그들의 가슴팍을 강타했다. 꺼져라.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3명의 자객은 가을 낙엽처럼 뒤로 날아가 담장에 처박혔다. 단 한 수였다. 마당을 포위하던 자객들 사이에서 일제히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이놈, 대체 정체가 뭐냐? 우두머리가 직접 검을 뽑아 들고 뛰어내렸다. 그의 검기, 가미는 이전의 자객들과는 궤를 달리했다. 서늘한 냉기가 검신을 감싸며 강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강호는 지팡이를 거꾸로 쥐고 바닥을 쾅하고 내리쳤다. 능력, 대지의 진동 다디즈제니 공명합니다. 마당의 눈들이 일제히 허공으로 솟구치며 자객의 시야를 가렸다. 그 찰나의 순간 강호의 신형이 안개처럼 사라졌다가 우두머리의 등 뒤에 나타났다. 전생에도 너희 같은 자들을 수없이 보았다. 주인의 명이라면 부모 형제도 죽이는 개들. 강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자 우두머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검을 뒤로 휘둘렀다. 하지만 강호의 손가락이 이미 그의 손목 혀를 정확히 짚은 뒤였다. 아, 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강호는
우두머리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바닥으로 처박았다. 나머지 자객들이 달려들려 했으나 강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광망. 이 그들의 발길을 묶어버렸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는 자는 이놈과 함께 사지가 찢길 것이다. 강호의 말 한마디에 흑영대의 정예 자객들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겁박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상위 포식자가 하위 존재를 짓누르는 근원적인 공포였다. 강호는 우두머리의 귀에 대고 나직이 읊조렸다. 한양으로 돌아가 네 주인에게 전해라. 영의정, 민규정, 권강호가 살아 돌아왔노라고. 영의정이라니. 그게 무슨. 우두머리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흔들렸다. 지금의 강호는 보잘것없는 나무꾼이었지만 그가 내뿜는 기계는 분명 조선의 정점에 섰던 자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어머니의 평화를 깨뜨릴 생각 마라. 다음번에 보내는 자객들은 이 산의 걸음으로 쓰게 될 것이다. 강호는 우두머리를 쓰레기처럼 담장 너머로 내던졌다. 부상을 입은 자객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동료들을 수습해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흰 눈 위에는 점점이 붉은 핏방울이 수놓아져 있었다. 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에 몸을 기댔다. 아직 이 몸은 산신의 힘을 온전히 받아내기에 버거웠다. 강호야. 방 안에서 어머니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난장판이 된 마당과 아들의 서늘한 뒷모습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이 물러갔느냐? 그네 물러갔느냐? 강호는 피 묻은 지팡이를 등 뒤로 숨기며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방금 전 자객의 목을 비틀던 괴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네, 어머니. 길을 잃은 산짐승들이 잠시 소란을 피웠을 뿐입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안으로 드시지요. 하지만 강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흑영대가 패퇴했다는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면 전생의 원수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강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한양의 궁궐 위로 피비린내 나는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가야겠군. 한양으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빼앗긴 운명을 되찾기 위해. 강호의 발걸음은 이제 시골 마을을 벗어나 거대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동트기 전의 새벽 안개가 마을을 자욱하게 뒤덮었다. 강호는 마당에 쌓인 핏자국을 깨끗한 눈으로 덮어 지우고 간단한 괴나리 보찜을 꾸렸다. 화려한 재물보다는 어머니의 약재와 산에서 거둔 귀한 영초들이 보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을 어귀에는 임백호 상단이 보낸 마차와 호위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의 혈투를 증명이라도 하듯 강호의 눈에는 마당 구석구석에 남은 자객들의 잔류 기운이 검게 보였으나 새로 도착한 상단의 기운은 활기찬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강호 형님, 모시러 왔습니다. 상단의 젊은 행수 한 명이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임백호가 직접 내린 지시가 얼마나 엄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강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박씨 부인을 부축해 마차에 태웠다. 평생을 거친 바닥에서 잠들었던 어머니에게 비단 깔개가 깔린 마차는 낯설고도 과분한 배려였다. 강호야, 정말 이렇게 떠나도 괜찮은 것이냐? 저 뒤에 남겨진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어머니는 뒤돌아보며 나직이 물었다. 그녀가 말한 것들이란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흔적과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의미했다. 강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과거는 눈 아래 묻어두십시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빼앗긴 이름을 되찾고 억울함을 씻어내는 길입니다.
소자가 앞장서겠으니 어머니께서는 그저 편히 계시면 됩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산에 버리러 가던 가난한 나무꾼이 이제는 거상의 비호를 받으며 한양으로 향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경천동지, 공텐동디 할 일이었다. 행렬이 산맥을 넘고 큰 길로 접어들 무렵 강호의 산신안,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길 앞쪽 숲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길한 붉은 기운. 그것은 단순한 산적의 것이 아니었다. 잠시 멈추시오. 강호의 한마디에 행렬이 일제히 정지했다. 호위무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강호를 바라보았다. 강호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길은 탁 트여 있습니다만 탁 트인 것이 아니라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오. 저 앞 고갯마루 숲에 매복이 있어 불화살을 준비하고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오. 무사들이 반신반의하며 정찰을 보내려던 찰나 강호가 지팡이를 들어 허공의 기운을 갈랐다. 산신의 기운이 서린 지팡이 끝에서 무영의 진동이 퍼져나갔다. 그러자 숲속에서 당황한 기색의 자객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화살을 허공으로 쏘아 올렸다. 매복이 들통난 것이었다. 정말로 매복이 있었어. 모두 전투 준비. 호위 무사들이 당황하며 칼을 뽑았지만 강호는 여유롭게 마차 옆을 지켰다. 그는 이미 적들의 수와 위치, 그리고 그들의 심장 박동까지 읽고 있었다. 강호는 전생에 수천의 군사를 지휘하던 감각을 되살려 나직이 지시했다. 왼쪽 바위 뒤에 셋, 오른쪽 상수리 나무 위에 둘. 정면은 미끼이니 무시하고 측면을 지시오. 강호의 정확한 지휘 아래 상단의 무사들은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자객들을 소탕했다. 무사들은 소름 돋는 눈으로 강호를 보았다. 무예도 무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는 식견은 사람이 아닌 신의 영역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싸움이 끝나고 강호는 다시 마차에 올라탔다. 그의 시선은 멀리 남쪽 한양의 소용돌이를 향해 있었다. 최치훈,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자들아. 이제 사냥꾼이 내 놈들의 턱 밑까지 다다랐다. 강호의 눈 속에 깃든 산신의 광채가 더욱 짙어졌다. 마차 바퀴가 구를 때마다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이 한양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남대문의 웅장한 처마가 붉은 노을을 머금고 그 위용을 드러냈다. 거대한 성벽은 마치 살아있는 거룡, 쥐룡처럼 한양 도성을 감싸 안고 있었고 성문 앞은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상인과 선비,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호는 마차 창살 너머로 보이는 도성의 풍경을 가만히 응시했다. 전생에 수천 번도 더 넘나들었던 문이었으나 나무꾼의 신분으로 다시 마주한 그 문은 사뭇 다른 감회를 불러일으켰다. 다시 돌아왔구나. 욕망과 혈투가 소용돌이치는 이 도가니 속으로 강호의 산신안, 샨셴. 이 도성을 훑었다. 성벽 위로는 권력에 굶주린 자들의 시커먼 기운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고 궁궐 쪽에서는 서슬퍼런 금속성 기운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이 차가운 냉기가 되어 바닥을 훑고 있었다. 강호야, 저기가 정말 임금님이 계신 곳이냐? 어머니 박씨 부인이 창밖을 보며 경탄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강호는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곳은 겉만 화려할 뿐 그 속은 산속에 굶주린 짐승들보다 더 잔혹한 곳입니다. 제 곁을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상단의 행렬이 성문에 다다랐을 때 검문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했다. 최근 흑영대가 패퇴했다는 소식이 은밀히 전해진 탓인지 포교들과 군졸들이 지나가는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살피고 있었다.
그때 성문 구석에서 포교들에게 끌려나가는 한 사내가 강호의 눈에 들어왔다. 이놈, 어딜 감히 양반 행세를 하며 도성에 발을 들이려 하느냐. 내 눈 가문은 이미 멸문지와 매몬, 진안을 당한 지 오래거늘 사내는 남루하다 못해 걸레짝이 된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깨진 사발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강호의 산신안이 그를 꿰뚫었다. 사내의 머리 위에는 맑고 푸른 문창성, 의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그 주위를 칠흑 같은 불운의 사슬이 칭칭 감고 있었다. 저 사내는 유진성 료체, 이 아닌가. 전생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유진성은 강호가 영의정 시절 유일하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강직한 선비였다. 그의 아버지는 대제학을 지냈으나 강호의 정적이었던 최치훈의 모함에 빠져 가문이 풍비박산 났었다. 전생의 강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를 외면했었으나 지금의 강호는 달랐다. 잠시 멈추시오. 강호가 마차에서 내려 포교들에게 다가갔다. 임백호 상단의 황금패가 강호의 손에서 번쩍였다. 무슨 일이냐 너는? 포교가 황금패를 보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며 허리를 굽혔다. 거상 임백호의 배우가 조정의 실세와 닿아 있다는 사실을 하급 관리인 그들이 모를 리 없었다. 이 사내는 내 상단의 귀한 손님이니 결례를 범하지 마시오. 그의 가문이 어떠하든 지금은 내 보증하에 한양으로 드는 것이오. 아, 예. 이맹수님의 손님이시라면 저희가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어서 통과하십시오. 포교들은 유진성을 거칠게 밀치며 길을 터주었다. 바닥에 쓰러진 유진성이 먼지를 털며 일어나 강호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 대신 장사치에 대한 경멸과 의구심이 가득했다. 누구신데 비천한 상인의 힘을 빌려 나를 돕는 것이오? 나는 동정 따위는 필요 없소. 강호는 유진성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나직하게 속삭였다. 유진성 공. 글로 세상을 구하려다 붓이 꺾였으니 이제는 칼을 들 때가 되지 않았소.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씻고 싶다면 내일 해질녘 광나루 주막으로 오시오. 유진성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이름은 물론 가슴 깊이 품은 복수심까지 꿰뚫어 본 이 이름 모를 나무꾼의 정체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마차에 올랐다. 어머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입니다. 상단의 마차가 화려한 가옥들이 즐비한 운종가로 접어들었다. 강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최치훈의 저택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꽉 쥐었다. 인연은 모였고 판은 깔렸다. 이제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성을 하나씩 허물어주마. 조선의 심장, 한양에서 강호의 거대한 복수극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도성 한복판, 상단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운종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임백호 상단의 비밀 저택이 있었다. 강호는 그곳에서 비단옷을 걸치고 갓을 썼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나무꾼이 아니었다. 전생에 그를 상징하던 서슬퍼런 기계가 귀공자의 기품과 어우러져 묘한 압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옷 한 벌 갈아입으셨을 뿐인데 마치 도성의 세도가를 뵙는 듯합니다. 임백호가 감탄하며 말을 건넸다. 그는 강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이를 보며 이 청년이 단순히 운 좋은 신만이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운명을 짊어진 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옷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실체이지요. 강호가 나직하게 답하며 부채를 쥐었다. 오늘 밤 그는 임백호의 주선으로 도성 내 권력의 실세 중 한 명인 호조판서 조성문과 대면하기로 되어 있었다. 조성문은 최치훈의 측근이자 도성의 재물을 주무르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달이 높게 뜬 시각,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기방. 청양루가 샹로의 밀실, 가야금 소리가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조성문이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이맹수, 오늘 아주 귀한 인물을 소개하겠다고 하더니 고작 저 젊은이를 보려고 나를 여기까지 부른 것인가. 조성문의 눈에는 강호가 그저 돈 많은 상단에서 내세운 바지사장 정도로 보였다. 강호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산신한 산. 이 발동되자 조성문의 머리 위로 시커먼 탁기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부정한 재물을 탐에 쌓인 업보이자 곧 들이닥칠 재앙의 징조였다. 조대감, 재물은 물과 같아서 가둘수록 썩기 마련입니다. 지금 대감의 뒤간에 쌓아둔 은자들 때문에 조상님의 총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순간 가야금 소리가 뚝 끊겼다. 조성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술잔을 떨어뜨렸다. 이놈, 내 놈이 지금 무슨 망언을 하는 것이냐. 망언인지 아닌지는 대감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사흘 전 고향 선산의 소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최치훈의 뒤를 쫓아 가문의 은을 불법으로 세탁한 대가가 이제 시작되려 합니다. 조성문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선산의 소나무가 쓰락진 사실은 오직 그와 신복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강호는 기세를 몰아 조성문의 눈을 똑바로 직시했다. 저를 믿으신다면 대감의 목숨줄을 연장할 방도를 알려드리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최치훈의 개노릇을 하시겠다면 내일 아침 사헌부의 서리들이 대감의 저택 담장을 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호의 목소리에는 전생의 일인지야 만인지상으로서 가졌던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조성문은 나무꾼 출신이라는 강호의 배경 따위는 잊은 채 마치 살아있는 귀신을 본 듯 바닥에 엎드렸다. 선생,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강호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부채를 폈다. 우선 최치훈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비자금 장부의 사본을 가져오십시오. 그것이 대감의 목숨값입니다. 임백호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도성의 거물을 단 몇 마디로 굴복시키는 강호의 수완은 신의 영역이었다. 강호는 술잔을 들어 목을 축였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최치훈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고 마침내 그를 만인이 보는 앞에서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강호가 한양에 온 진짜 이유였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먼저 호랑이가 아끼는 사냥개부터 죽여야 하는 법이지요. 강호의 안광이 청양루의 어둠을 뚫고 최치훈의 저택이 있는 북촌 방향으로 향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해 진력의 광나루는 강바람이 매서웠다. 뉘엿뉘엿 지는 해가 한강 물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으나 강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분했다. 그는 강가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초라한 인형류님을 지켜보았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낮에 성문 앞에서 마주쳤던 유진성이 나타났다. 그의 도포 자락은 해져 있었으나 걸음걸이만큼은 선비의 절개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장사치의 뒤를 따르는 것은 내 도리가 아니나 그대가 던진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소. 대체 나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한 것이오? 유진성이 강호의 앞에 멈춰서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신락 같은 희망이 서려 있었다.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다. 산신한, 산신. 으로 본 유진성의 기운은 비록 불운에 억눌려 있었으나 그 중심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청명한 푸른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유진성 공. 대제학이었던 아버님이 최치훈의 모함으로 사약을 받던 날
공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너지는 가문을 보며 붓을 꺾고 세상 뒤로 숨지 않았소. 유진성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걸 어찌 아는가. 나는 아버님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공이 매일 밤 홀로 칼을 갈며 복수를 꿈꾸는 것까지 다 보고 있소. 하지만 혼자서 가는 길은 복수가 아니라 개죽음일 뿐이오. 강호는 소매 안에서 조판서에게 빼앗았던 비자금 장부에 필사본을 꺼내 던졌다. 유진성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들었다. 장부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최치훈이 호조의 곡식을 빼돌린 증좌가 아닌가. 이걸 대체 어디서? 지금 한양의 실세들은 모두 최치훈의 주머니 속에 있어.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의금부로 달려가 봤자 공의 목만 더 빨리 달아날 뿐이요. 우리에겐 힘이 필요하오. 조정의 서류가 아니라 도성 바닥에 밑바닥부터 대궐의 침전까지 흐르는 정보를 쥐어야 한단 말이오. 강호는 유진성의 어깨를 꽉 쥐었다. 공은 몰락한 선비들을 모으시오. 그들에게 명분과 미래를 주시오. 나는 임백호 상단의 거대한 자금과 산신, 산공과 공과 산신이 내린 지혜를 제공하겠소. 우리는 한양의 모든 소문을 통제하고 적의 숨통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검이 될 것이오. 유진성은 강호의 눈을 보았다. 일개 나무꾼이나 상단의 호위무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세상을 통찰하는 절대자의 눈이었다. 유진성은 비로소 깨달았다. 눈앞의 사내가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고 썩은 조정을 도려낼 유일한 구원자임을. 유진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내 눈이 어두워 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유진성, 이제부터 나리는 나의 주군이십니다.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대의를 세울 수만 있다면 이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광나루의 차가운 강바람 속에서 훗날 한양을 뒤흔들 비밀 조직 영월회 잉회회가 탄생했다.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세상을 정화한다는 뜻이었다. 강호는 유진성을 일으켜 세우며 도성 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보망이 구축된다. 최치훈, 내 놈이 숨쉬는 박동 하나까지 내 손바닥 안에서 놀게 될 것이다. 강호의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양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남대문 시장은 정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물산과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으나 그 활기찬 풍경 이면에는 권력자들의 탐욕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강호는 시장 어귀에 찻집 2층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갓을 깊게 눌렀었으나 그 사이로 번뜩이는 산신한 은시장 전체를 뒤덮고 있는 기치의 흐름을 정밀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운종가가 상인들의 땅이라면 이곳 남대문은 최치훈의 검은 돈이 세탁되는 거대한 시궁창이로군. 강호의 눈에 포착된 것은 시장 구석의 한 창고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곡물 창고처럼 보였으나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기운은 탁하고 비릿했다. 금지된 무기나 아편, 혹은 세금을 탈루한 밀수품들이 오가는 곳임이 분명했다. 준비는 되었느냐? 강호가 나직이 묻자 그림자 속에서 유진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루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복수심을 정제된 이성으로 갈아 만든 모사, 이럴머스의 자취가 느껴졌다. 나리의 분부대로 영월회의 수족들이 이미 시장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최치훈의 수하들이 오늘 밤 대규모 밀거래를 시도한다는 첩보도 확인했습니다. 강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물건을 뺏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최치훈이 가장 믿는 자금줄을 끊고 그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려야 한다. 깊은 밤, 남대문 시장의 소란이 잦아들 무렵 창고 뒷문으로 수십 개의 괴짝을 실은 수레들이
조심스럽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최치훈의 신복인 마달권이 주변을 삼엄하게 경계하며 부하들을 재촉했다. 빨리 움직여라. 이 물건들이 제 시간에 서해 안으로 빠져나가야 대감마님의 자금줄에 숨통이 트인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수레를 끌던 말들이 일제히 뒷발을 들며 괴성을 질렀다. 무슨 일이냐? 마달권이 칼을 뽑아 들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떼섰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붉은 눈을 한 거대한 호랑이의 환영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한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이곳의 모든 물건은 이제 산신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안개를 헤치며 강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참나무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고 그 끝이 땅에 닿을 때마다 묵직한 진동이 마달권 일당의 심장을 때렸다. 이놈,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마달권이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수십 명의 무례배가 강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허공에 가볍게 휘둘렀다. 능력, 산신의 포효 산신지법가 발동됩니다. 순간 보이지 않는 충격파가 마당을 쓸어버렸다. 무례배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사방으로 날아갔다. 강호는 단숨에 마달권의 코앞까지 육박해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최치훈에게 전해라. 내 놈이 도둑질한 백성들의 고열은 오늘부로 그 주인을 찾을 것이라고. 강호가 손에 힘을 주자 마달권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그와 동시에 유진성이 이끄는 영월회의 무사들이 들이닥쳐 밀수품 괴짝들을 확보했다. 괴짝 안에는 은자뿐만 아니라 최치훈의 관직 매매 정황이 담긴 비밀 서신들까지 가득했다. 날이 대성공입니다. 이 서신들이라면 최치훈의 목을 겨누는데 충분합니다. 유진성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하지만 강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고 위로 떠오른 달을 바라보았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최치훈은 꼬리가 잘려도 다시 자라나는 도마뱀 같은 자다. 이 서신들은 그를 서서히 말라 죽게 할 미끼로 쓸 것이다. 강호는 창고에 불을 질렀다. 타오르는 불길은 한양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이는 곧 최치훈의 권세가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리는 서막이었다.